한강 이남에선 처음으로 경기도 김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됐습니다. 파주 양돈 농장에선 또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차단이 시급하지만 감염 경로 추적이 어려워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을 사상 처음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당은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한 반면 한국당은 조 장관 파면을 결단하라고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태풍 타파가 근접했던 부산에선 곳곳에서 강풍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제주는 농작물 피해와 함께 여행객들 발길이 끊겨 관광업계 피해가 심각합니다. 태풍이 남기고 간 흔적을 하늘에서 둘러봤습니다. 연세대가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한 류석춘 교수의 강의를 중단시키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커지는 비난에 류 교수는 차별이나 혐오 발언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기술도 배운다며 일본에 간 베트남 기능실습생들이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방사성 물질 제거 작업에 투입됐다 피폭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업체를 상대로 힘겨운 소송을 진행하는 피해 실습생들을 KBS 취재진이 만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농장이 오늘 또 확인됐습니다. 이번엔 경기도 김포입니다. 국내에선 이번이 세 번째 발병입니다. 그래서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네, 김유대 기자. 앞서 확진 판정이 났던 곳이 파주와 연천이었습니다. 한강 이북이었는데 이번엔 한강 이남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 7시 50분쯤 방역당국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지난 17일 파주에서 첫 발병이 있은 이후 세 번째 감염 농장입니다. 이곳 농장은 최초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파주 농장에서 한강을 사이에 두고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한강 이남에서는 첫 감염 사례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남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이곳 주변 농장 주변 방역 관계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예, 추가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오늘 확진 판정이 나온 농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가요? 네, 이곳 농장에선 돼지 1,800여 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농장 관계자는 오늘 오전 6시 40분쯤 어미 돼지 4마리가 유산을 했다고 김포시에 의심 신고를 했고 이후 이 농장의 다른 사육 공간에 있던 어미 돼지 1마리도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농장이 왕복 2차선 도로와 바로 인접해 있어서 차량 통행량도 많은 곳이라서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그 반경 3km 안에는 8개 농장이 돼지 3천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이곳 농장에서 확진 판정이 나면서 모두 매몰 작업 대상입니다. 이곳 농장에 대한 확진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는 파주에서 또 의심 신고가 들어와 방역 당국을 긴장케 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의심 신고가 접수된 파주 농장 그리고 이미 확진된 농가들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을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유대 기자였습니다. 한강 이남까지 이렇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하면서 더 남쪽 다른 지역으로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난감한 것은 감염 원인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상했던 바이러스 감염 경로와는 들어맞는 게 없어서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 번째 확진 판정이 난 경기도 김포의 양돈 농장은 북한 접경 지역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임진강과 맞닿아 있는 다른 두 확진 농장과 달리 한강 이남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서 발병한 농장들과 연관성이 있는지 검역본부가 차량 이동 경로를 조사하고 있지만 공통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가 발병한 김포 농장에는 축사의 울타리가 갖춰져 있고 야생 멧돼지가 침입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료를 먹였기 때문에 오염된 음식물에 돼지가 접촉할 가능성도 드뭅니다. 해외에서 바이러스가 직접 유입됐을 확률 역시 낮습니다. 농장주는 물론 태국인 노동자 2명도 잠복기 이전인 7월 이후 해외를 출입한 기록이 없습니다. 당국은 북한에서 감염돼지 분뇨나 부산물 등 오염물질이 흘러들어왔을 가능성도 살피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서 혹시 어떤 폐사체 같은 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휩쓸려 왔을 가능성
다만 그게 그럼 농장에 어떻게 갔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환경부는 임진강은 물론 한강 하류 합류점에도 바이러스가 있는지 검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발병한 경기도 김포시는 정부가 이동을 엄격하게 제한해온 중점 관리 지역에 해당되는 만큼 급속한 전염병 확산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주말 사이에 태풍으로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오늘 다시 이렇게 경기도 김포에서 확진 판정되면서 다시 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하고 드론까지 띄우면서 지금 총력 방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양석현 기자입니다. 대형 방제기에서 소독약이 힘껏 뿜어져 나옵니다. 강한 수압을 이용해 50m 떨어진 돼지 농장 안쪽까지 비 내리듯 소독약을 뿌려줍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막기 위해 논병해충 방제용 기기가 방역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공중은 드론이 맡아 방역을 이어갑니다. 농장 위를 날아다니며 지붕은 물론 농장 깊숙한 곳까지 샅샅이 소독약을 뿌려줍니다. 방제기가 놓칠 수 있는 사각지대까지 모두 잡겠다는 겁니다. 방역 방제기를 뿌리니까 건물 너머편이나 지붕 같은 곳에 일부 방제가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방제 면적까지 모두 방제해서 방제 효율을 최대한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물러나고 방역 당국이 대대적으로 벌인 이번 소독 작업에는 군부대도 참여했습니다. 화생방 제독 차량을 투입해 발병 농장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방역 작업을 벌였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중점 관리 지역과 접경 지역 14개 시군에 대해 비상 초소를 운영하고 농장 진입로를 소독하는 등 특별 방역 관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소독약과 생석회 도포 등 그간의 방역 조치들을 조속히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정부는 한강 이남까지 번진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범위를 넓히는 한편 추가 발생 가능성을 염두하고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양석현입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의 자택을 오늘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현직 법무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 장관 자녀의 대학 입학 과정을 캐기 위해서 오늘 아주대와 충북대, 연세대, 이화여대에 대해서도 동시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제기돼 왔지만 검찰의 이 같은 수사 방식에 대해서 가족을 먼지 털듯 수사하는 과잉 수사라는 비판이 오늘은 특히 더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 수사부터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지윤 기자.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은 조금 전 마무리됐고 이 수색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검찰은 오늘 오전 9시쯤부터 검사와 수사관 7명을 보내 조 장관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압수수색은 집에 대한 압수수색으로는 이례적으로 11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조 장관 부부에게 적용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을 거란 분석인데요. 압수수색 영장엔 조 장관 부부가 증거인멸에 함께 참여했다고 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조 장관의 자택을 범행 장소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조 장관 아들이 지원했던 아주대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과 현재 재학 중인 연세대 대학원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 아들이 이들 학교에 제출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가 정상적인 발급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퇴근길에 압수수색 당하는 국민의 심정을 알겠다며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와 제 가족에게는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수순은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검찰 소환이 아닐까 싶은데 언제쯤 이루어질지요? 이번 주에 가능한 건지요?
네, 당초 지난 주말쯤에는 정경심 교수가 소환될 것으로 점쳐졌는데요. 아직 소환되지 않았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 교수가 퇴원을 했고 당연히 검찰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딸의 표창장 위조 혐의로 이미 기소가 됐는데요. 이 밖에도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경영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상당 부분 드러난 상태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 교수의 소환이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검찰 수사 소식 이지윤 기자였습니다. 오늘 검찰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확인하려는 것이 조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에 조 장관이 개입했느냐 여부입니다. 관련해서 수사 초기에 정경심 교수 측이 제출한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서울대 인권법센터의 인턴 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단서가 발견됐고 또 조 장관 딸과 함께 서울대 인턴을 받은 장모 씨가 이 조 장관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고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말을 검찰에서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정세배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장관의 딸 조모 씨와 조 씨의 단국대 제1저자 논문 지도교수의 아들인 장모 씨는 지난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한영외고 3학년 같은 반. 그런데 검찰은 이 증명서가 정상적 절차를 통해 발급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확보한 조 장관 자택 PC의 하드디스크에서 인턴 증명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서울대에서 발급된 증명서를 스캔한 것이 아닌 미완성 상태의 파일로 당시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교수의 서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다 함께 인턴서를 발급받은 장 씨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조 장관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고 서울대 세미나에 하루 참석한 게 전부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인턴십에 참석한 적이 없고 인턴 증명서도 조 장관의 딸이 자신의 것까지 직접 한영외고에 제출했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장관이 이 같은 정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도 딸이 정상적으로 인턴 활동을 해 증명서를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서울대 인턴 수료증 위조라고 하던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조 장관 딸의 논문을 지도한 장영표 교수는 이 같은 스펙 품앗이 의혹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네, 현재 검찰의 수사 방향은 조국 장관에 대한 건 모든 걸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수사 착수 한 달이 다 돼가는데도 조 장관 본인의 불법이나 비리가 나오지 않아서 압박용으로 과잉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조팀 조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조 기자. 네. 오늘 장관 자택 그리고 대학 4곳 수사 시작해서 지금까지 몇 곳이나 압수수색을 한 거죠, 혹시? 지난달 27일 처음에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 뒤에 이 처남이나 동생 전처의 자택 그리고 부산대 의전원 이런 곳 다 하면은 지금까지 오늘 한 곳까지 합치면 한 50곳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50곳이요? 예. 50곳이라면 조 장관 가족에 관한 건 거의 모두 수사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네요. 예, 오늘 압수수색한 곳을 보면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이제까지 의혹이 제기됐던 게 조국 장관 딸의 입시 관련 의혹이었는데 예. 오늘 이제 압수수색한 곳을 보면 이번에는 이제 아들의 입시 관련 의혹도 살펴보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조 장관 일가와 관련해서 이제까지 제기된 의혹들 일가와 관련된 거는 모두 다 들여다보겠다. 이런 게 검찰의 좀 의지로 보입니다. 예. 오늘도 이제 이 압수수색한 곳들이 이제 보면은 아들이나 딸이 입시 관련 서류를 제출한 이런 곳들이거든요. 예. 그 당시에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 중에 혹시나 위조 관련된 게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예. 수사 착수 지금 한 달이 다 돼가는데 현재까지는 조 장관 본인이 연루된 불법이나 비리는 아직 확인된 건 없는 거죠? 네, 지금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좀 단언하기는 좀 이른 것 같지만요. 적어도 현재까지는 조 장관이 개입한 직접적인 불법행위 이런 게 있다고 예단하기는 조금 이른 상황입니다. 다만 앞서서 그 정세배 기자 리포트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이제 딸 등 이런 자녀들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 발급 과정을 조국 장관이 어느 정도 알았거나 또 개입했다는 정황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가지고 그 청문회를 앞두고 급조된 사모펀드 운용보고서 이거를 조국 장관한테 직접 건네줬다라는 이 사모펀드 관계자 진술도 이제 검찰이 확보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앞서도 말했지만 압수수색한 곳이 50곳 정도가 되면
거의 뭐 가족 모두의 일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건데 거의 나올 때까지 파겠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수사의 강도라든가 범위가 넓어서 이게 오히려 정치적 압박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비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수사의 주체를 먼저 보면요. 예. 대형 권력 비리나 부정부패 이런 거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나서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특수부가 이제 한 가족을 이제 먼지 털듯이 하면서 뭐 자녀 입시 관련 비리 뭐 이런 의혹들이나 수사하는 건 좀 지나치지 않냐, 과잉 수사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검찰 수사, 특히나 특수부 수사를 얘기할 때 항상 거론되는 경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부를 도려내듯이 수사를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만 정밀하게 외과 수술을 하듯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이 경구에 좀 비춰본다면 지금 수사도 그러하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지점이긴 합니다. 관련해서 지적되고 있는 게 지금 별건 수사입니다. 원래 제기된 의혹을 캐는 걸 넘어서서 다른 건을 캐서 거기에서 불법이 확인되면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이것도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비판이 별건 수사라고 이제 비판이 나오는 게 자녀 입시 관련 비리 부분인데 예. 입시 관련 의혹인데 그런데 애초에 검찰이 수사 착수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조국 장관 일가와 관련해서 제기된 모든 의혹을 들여다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애초부터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좀 시계를 돌려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가장 크게 공분을 자아냈던 거는 뭐 지금 한참 얘기되고 있는 사모펀드나 이런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예. 자녀의 입시, 논문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사하는 거는 별건 수사다 아니다라는 게 이제 검찰 설명이고요. 예. 그리고 아직은 좀 더 뭐 이런 과잉 수사다, 별건 수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게 예. 지금 이 사모펀드 관련 의혹 관련해서 핵심 인물로 떠오른 게 조국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잖아요. 그런데 예. 아직 정경심 교수를 검찰이 조사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표창장, 상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나오는 의혹이 위조 의혹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평가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검찰이 이게 과잉 수사냐, 별건 수사냐 이런 걸 가릴 수 있는 핵심은 조국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검찰이 밝혀내겠느냐 하는 건데 예. 이 부분은 이 조국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를 조사하고 나서 어떤 진술이 나오는지 검찰이 지금 들고 있는 어떤 물증이나 이런 것들이 뭔지 이런 걸 살펴보고 나서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조 장관이 이제 불법계 이게 직접 개입한 걸 못 찾으면 과잉 수사다 이런 비난은 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법조팀 조태영 기자였습니다.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치권에서도 논박의 대상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무리한 수사라면서 검찰을 비판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통령이 결단해서 조 장관을 파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2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를 이어간 민주당. 결론은 무리한 압수수색이었습니다. 가장 나쁜 것이 먼지털이식 수사, 별건 수사인데 확실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은 수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한 달 동안 국정농단 수사팀보다 더 많은 인력을 투입했는데도 확실한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국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삭발 릴레이를 펼치고 이념몰이를 하는 것에서 절대로 찾아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대한 비판 속에서 당내 위기감은 이전보다 더 커진 모습입니다. 한국당은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조 장관 부부는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대통령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조국을 파면하고 검찰에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조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자녀 의혹에 대한 여야 동치 특검 제안도 이어갔습니다. 제가 제안한 특검 논의합시다.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국정조사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합시다. 바른미래당은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한 검찰을 어떻게 지휘하겠냐며 조국 사퇴 압박에 가세했고 조 장관은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은 정의당은 말을 아꼈습니다. 이제 관심은 조 장관 부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쏠리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와 발부 여부가 향후 전국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17호 태풍 타파는 어젯밤 고비를 넘긴 이후에 대한해협을 통과해서 빠져나갔습니다. 정부의 공식 집계로는 중상 2명을 포함해서 모두 31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직접 영향권에 든 부산과 울산, 전남 지역 등 주로 남부지방에서 피해가 컸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KBS 헬기를 타고 남부의 피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주말 동안 200mm 넘는 비가 내린 울산. 공사 중인 울산 신항 방파제와 방파 호환이 강한 파도에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관광지인 대왕암 공원 인근, 망가져버린 좌판점 주변에서 상인들이 건질 물건은 없는지 찾아봅니다. 해수욕장 끝까지 떠밀려 좌초된 요트와 부서져버린 요트가 파도의 세기를 짐작하게 합니다. 지난 태풍 링링 때 도심을 위협한 교회 첨탑. 이번에도 강풍을 못 견뎌 옆 건물로 쓰러졌습니다. 태화강 주변 산책로로 넘친 강물. 몇몇 사람이 청소에 나서보지만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하늘엔 여전히 구름이 많아 흐렸습니다. 특히 바다와 인접한 지역은 항공 1호기에서 내려다 보일 정도로 피해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농구장에 들어찬 물은 여전히 빠지지 않아 제 기능을 잃었고 성인 키높이 네트 그물에 걸린 자풀들은 전날의 폭우를 짐작케 합니다. 강풍이 몰아친 해수욕장에는 흙을 고르게 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바다와 인접한 논에는 수확을 앞둔 벼가 방향 없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여러 건의 시청자 제보가 들어온 가두리 양식장. 부표줄은 엉망으로 끊어졌고 해안가로 떠밀린 시설물과 쓰레기들이 엉켜 있습니다. 언제쯤 복구가 가능할지 어느 때보다 날은 빨리 저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태풍 타파가 근접해서 지나간 부산에서는 예상과 달리 폭우보다는 강풍 피해가 컸습니다. 초속 30m 넘는 강한 바람에 특히 해운대 쪽에서는 빌딩풍이 휘몰아쳤습니다. 건물 곳곳이 부서지거나 날아갔고 인명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신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도시철도 역사입니다. 철제 지붕이 바람에 펄럭이더니 환풍구와 함께 뜯겨져 날아갑니다. 강풍에 휘청거리던 상가 간판도 인도로 힘없이 떨어집니다. 교차로 신호등은 거센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졌습니다. 태풍 타파가 몰아닥칠 당시 부산의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32m.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위력입니다. 특히 고층 건물이 밀집한 해운대 지역에선 이른바 빌딩풍이 휘몰아쳐 사람들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태풍이 바람하고 너무 세게 불어갖고 여기가 전부 여 동네가 이 완전히 막 아수자랑 비슷하게 됐습니다. 바람에 뜯겨나간 주차타워 외벽마감재가 전선을 건드리며 불꽃이 튀고 공사장 곳곳에서 임시로 설치한 울타리가 무너졌습니다. 이런 구조물들은 강풍에 매우 취약해 2차 사고 위험이 큽니다. 간판이나 건물 외장재 내지는 또 공사용 건축 가설 울타리 이런 부분은 거기에 대한 안전이나 바람에 대한 이런 모든 부분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지붕이 날아가 시민 얼굴을 강타하는 등 부산에서만 강풍 2차 사고로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에는 간판 안전조치 등을 요구하는 신고가 6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또 강풍에 전선이 끊기며 곳곳에서 정전사고도 잇따라 3,200여 가구가 한때나마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제주의 피해는 태풍이 빠져나간 이후에 더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근이나 감자 같은 밭작물이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링링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주말에 태풍이 몰려오면서 여행객들 발길이 뚝 끊겨서 여행업계의 피해도 컸습니다. 박천수 기자입니다. 태풍 타파가 휩쓸고 간 제주의 한 당근밭입니다. 시간당 40mm가 넘는 폭우에 밭고랑은 사라지고 흙더미만 남았습니다. 이맘때쯤이면 어른 손바닥 크기만큼 자랐어야 할 당근들이 모두 땅속에 파묻혀 썩고 있습니다. 지난 태풍 링링에 유실된 밭을 간신히 복구해 놓은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쑥대밭이 됐습니다. 재파를 한 다음에 조금 이렇게 나는가 했는데 또 다음 태풍 오니까 이렇게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저희들은 태풍이 진짜 원망스럽죠. 사나운 강풍에 시달린 감자 줄기는 모두 맥없이 부러졌습니다. 태풍 링링에 이어 몰아친 태풍 타파의 여파로 이곳에 심긴 모든 감자가 썩어 폐작됐습니다. 특히 지난달부터 가을 장마와 태풍이 잇따라 덮치면서 제주 지역 농경지 피해 면적은 9,000헥타르를 넘어섰습니다. 폐작한 것도 갈아엎어가지고 해도 되지도 않고 다른 그 종자도 이제는 시기가 다 놓쳐가지고 이제 일년 농사는 다 망친 거지. 관광업계도 울상입니다. 지난 주말 렌터카 업체의 예약 취소율은 90%를 넘었습니다. 두 차례의 태풍이 모두 주말 성수기에만 몰아쳐 관광객 숫자가 절반 넘게 줄었고 성수기 특수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천재지변 때문에 못이기 때문에 100% 환불해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야속한 가을 태풍이 잇따라 닥치면서 제주 지역 농가와 관광업계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KBS 뉴스 박춘수입니다. 지금 결함으로 인해서.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며 수업 중 망언을 한 연세대 류석준 교수에 대해 학교가 강의 중단 조치를 내리고 공식 조사에 나섰습니다. 류 교수는 자신의 직설적인 강의 방식이 문제일 뿐이라며 학교와 학생회가 진위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입니다. 논란이 된 지난 19일 연세대학교 류석춘 교수의 발전사회학 강의.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강의 내용에 한 여학생이 항의성 질문을 던집니다. 매출 사업은 당연히 아니었겠고 좋은 일자리가 있고 좋은 그 기회가 있다고 해서 이제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 그러한 위안부. 이에 류 교수가 질문을 끊고 성희롱성 답변을 내놓습니다.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딱 그래요. 매너 좋은 손님들한테 술만 따르면 된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 옛날에만 그랬거든요.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 비난이 갈수록 커지자 사흘 만에 류 교수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이 매춘 권유가 아니라 매춘 실태에 대해 학생들에게 조사해보란 뜻이었다는 겁니다. 또 자신의 강의 스타일이 직선적이어서 싫어할 수는 있지만 차별이나 혐오 발언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류 교수의 연구실 문 앞에는 이렇게 류 교수의 역사의식이 왜곡됐다며 학생들이 직접 붙인 메모지가 가득 붙어 있습니다. 류 교수의 해명이 변명으로 들릴 뿐이라며 과거에도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학생들은 말합니다. 그 이전에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 중에 원화에서 간 사람도 있지 않겠냐는 발언도 제보가 들어온 게 있었어요. 연세대학교 측은 이번 주 류 교수의 발전사회학 강의를 중단하고 성평등센터 차원의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어제 새벽 동대문 의류상가에서 난 불이 꼬박 하루가 다 돼서야 꺼졌습니다. 23시간이나 걸렸는데 이 상가 건물이 불법 증축돼 진화 작업이 더 젖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혜주 기자입니다. 불이 난 지 10시간도 넘었지만 뿌연 연기가 건물에서 쉬지 않고 뿜어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이 애를 써보지만 창문도 거의 없이 외벽에 두른 철판에 막혀 건물 안으로 소방용수가 닿지 못합니다. 포크레인이 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깥에 외벽 돌렸던 철판 있지 않습니까? 그걸 3층 부분을 걷어내고 지금 직원들이 방수해가지고. 외벽에 두른 철판 때문에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거의 만 하루가 다 돼서야 불이 꺼졌습니다. 불이 난 건물에서 떼어낸 철판입니다. 두꺼운 콘크리트 벽 위에 이렇게 철판으로 외벽을 덧댄 겁니다. 2층과 3층은 창문도 거의 없이 외벽에 철판이 둘러졌고 4층부터 7층까지도 군데군데 철판을 외벽에 댔습니다. 왜 철판을 둘렀을까? 불이 난 제1평화시장 건물의 건축대장입니다. 해당 건물은 7층이 아닌 3층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이미 불법 증축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고 관할구청이 무단 증축 공간에 대한 사용금지 처분까지 내린 상황. 불법 증축 과정에서 외벽에 철판을 두른 겁니다. 건물 외벽이 철판 구조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철판 구조물을 뚫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화재를 진압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 증축으로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어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일단 방화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합동 감식을 통해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한 정부의 주택법 개정안 입법 예고가 오늘로 끝났습니다. 일부 재건축 조합 등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거센데 당초 계획대로 다음 달 시행이 가능한 걸까요? 이슬기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40일 동안 홈페이지에 게시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입법 예고입니다. 시행 반대글이 무려 3,000건 가까이 달렸습니다. 상당수가 재건축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조합원들의 의견입니다. 메일과 우편으로 접수된 의견도 대부분 반대 의견으로 전해졌습니다. 예고라고 하는 게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표하기보다는 보통은 그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의견을 표하죠. 몇몇 정부 고위 공직자와 여당 일부에서도 시장 상황을 고려하자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시행령이 발효된다고 해서 그 날짜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를 작동시킬 거에 위해서는 별도의 관계부처 간의 충분한 협의를 해서. 정부 정책이 혼선을 빚는 것처럼 비춰지면서 시장은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값은 0.03% 상승했고 민간 부동산 업체 조사에서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0.05% 올랐습니다. 심지어 분양가 상한제에 직접 영향을 받는 서울 재건축 단지 아파트값 역시 0.21% 상승해 전주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 시기가 불확실해지면서 재건축 아파트는 대책 발표 직후 빠졌던 가격을 회복하고 가격이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치게 됩니다. 적용 지역과 범위를 선정하는 과정이 또 남아 있어 실제 시장에 적용되기까지는 한 달 넘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역의 방사능 오염을 제거하는 제염 작업에 외국인이 불법으로 투입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술을 배우며 일하러 간 베트남 청년들은 영문도 모른 채 피폭 피해를 입었습니다. KBS가 이 문제를 이틀에 걸쳐 집중 보도합니다. 베트남과 일본 현지에서 윤지연, 최유경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KBS 취재진이 베트남 경제 중심지 호찌민을 찾았습니다. 기술을 배우며 일을 하는 기능 실습생 자격으로 일본에 갔다 피폭 피해를 입은 곤 씨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수소문 끝에 만난 곤 씨에게 당시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thực sự là không biết lúc đó là không biết cái Josem nó là cái gì luôn, không biết là cái chất làm dọn cái đất bẩn đó là nó có chứa chất phóng xạ ở trong, nên là cứ làm thôi cho tới tận khi mà tới 철근 시공 같은 전문 기술을 배우러 갔지만 정작 한 일은 고리야마 같은 후쿠시마 지역의 방사능 오염주택 철거와 청소. 제염 작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특수근무 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회사로부터 후쿠시마 원전가의 최접경지 나미에 마을로 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ngoài nên là sợ không có đi nhưng mà họ bắt ép đi. Họ bắt ép đi là lúc đó là mới lên mạng tìm hiểu kỹ thì cái chất phóng xạ đó là nó rất là ảnh hưởng tới sức khỏe nên bọn anh sợ. bọn anh nói là không có làm nhưng mà họ bắt ép làm nếu mà không làm. 곤 씨는 비자 연장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나미에로 향했습니다. 나미에에서 일을 한 지 2달쯤 지나 방광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습니다. không, họ viết bằng tiếng Nhật anh không thể viết được. 결과는 내부 피폭 진단. 3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곤 씨에게 남은 건 우리 돈 몇백만 원의 현금과 피폭이 가져다준 끊임없는 불안감입니다. Chính bản thân anh đây bây giờ là anh đang sống độc thân nhưng mà anh cũng không dám lấy vợ luôn. Thực ra anh không nghĩ tới chuyện lấy vợ tại vì anh sợ rằng nếu mà anh lấy vợ ra anh đẻ con anh ra nếu mà nó bị dị tật thì sao. Nên là anh chưa từ lúc về nước là anh chưa bao giờ nghĩ tới cái chuyện mà 원자력 발전소가 없는 베트남에서 피폭 노동자로 살아야 하는 곤 씨. 같은 피해를 입은 동료 2명과 함께 자신들을 고용했던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이달 초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Nếu mà đi sang đó mà làm cái công việc như thế là chắc chắn không đi. Bọn anh sang để học khoa học kỹ thuật mà. 호치민에서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후쿠시마 사고 원전으로부터 10km 떨어진 나미에 마을입니다. 앞서 보신 베트남 기능 실습생들이 피폭될 당시 일했던 곳인데요. 제 뒤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염 작업을 마친 흙들이 쌓여 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지금도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의 6배 넘게 치솟습니다. 이곳에서 외국인 실습생들은 지난해까지 길게는 2년 동안 별다른 안전조치나 장구도 없이 일했습니다.
방사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겁니다. 이들을 고용한 건설사를 찾아갔습니다. 곳곳에 철근이 쌓여 있고 산업기계를 제작한다는 설명이 적혀 있는데 제염 작업에 대해 묻자 대답을 피합니다. これもっと朝鮮作業の会社で建設なんか設計とかでちょっと会社としてはちょっと違うんだけど。よろしいですか。すいません。ちょっとはい。 회사 측은 실습생들의 피폭량을 조사하고도 당사자들에게 이를 숨겼습니다. 실습생들 스스로 뒤늦게 피폭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하지만 회사는 사과도 보상도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피폭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가액은 1,230만 엔, 우리 돈 1억 3천여만 원. 除染作業をさせたことが、技能実習計画の外にあると、技能実習計画外ということは明らかなんだけれども、このような状態では彼らの安全を、適切に守りながら、作業とか労働するという環境にな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は思えません。 기능 실습생 제도를 안이하게 운영해온 일본 정부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실습생들이 방사능 제염과 같은 고위험 작업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염 작업자를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외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技能実習というその偽りの名のもとにですね、実際には低賃金労働を売買しているそういう制度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ので。 それをあえて私たち日本の社会がさせ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をしっかりと見つめ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개발도상국의 기술을 이전해 국제사회에 공헌하겠다는 일본의 기능 실습생 제도. 하지만 자국인이 꺼려하는 위험한 방사능 오염 제거 작업에 아시아 노동자를 투입해 위험을 외주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벽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새벽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이 임박한 가운데 열리는 회담이어서 여기에서 문 대통령이 북미 간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할지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아서 시기적으로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강경화 외교장관이 북한의 안전 보장 문제에 대해서 미국 측이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다소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보도에 이병도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의 방미 첫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의 의미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비롯한 우리의 주요 정책에 대한 상대국의 이해를 높이고 주요 우방국들과 협력과 지지 기반을 다지는 이어진 비공개 브리핑은 역시 북미, 한미 관계가 초점이었습니다. 강 장관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북미 간 실무협상 재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요구하는 안전보장과 제재 해제 등에 대해 미국 측은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한다는 입장이고 우리 정부도 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 간 합의가 불발된 이유에 대해 여러 분석이 있었다. 한미 간 많은 공조가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내일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미국의 유연한 입장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안전보장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밝힐 예정인데 이를 미리 설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진정으로 노력하면 제재 해제는 물론이고 북한의 안전도 국제적으로 보장할 것입니다. 비핵화 의제 외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와 지소미아 종료 문제 등 한미동맹 관련 현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정상회담은 지난 6월 말 서울 한미정상회담 이후 석 달 만의 만남입니다. 비핵화 진전과 한미동맹 강화, 두 가지 목표를 얼마나 달성할지 회담 결과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관심을 끄는 일본 언론 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5월 이후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고도나 방향을 2차례 이상 탐지하지 못한 걸로 드러났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반대로 우리 정부는 올해 모두 탐지한 바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오는 11월 이후엔 일본 안보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지적이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수연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지난달 24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일본 정부는 우리 국방부보다 10여 분 먼저 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일본 내 안보 불안을 의식해서인지 의도적으로 서둘러 발표했지만 일본은 정작 미사일의 고도와 방향 등 핵심 정보는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자체적인 북한 미사일 탐지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교도통신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방위성이 지난 5월 이후 북한이 쏜 미사일의 궤도를 2차례 이상 탐지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부분의 발사체가 60km 이하 저고도에서 변칙적인 비행을 해 일본 방위성이 포착하기 어려웠던 걸로 교도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동해에 방공망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게다가 한국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 탐지에 모두 성공한 상황. 교도통신은 지소미아 종료가 일본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측 내륙에서 저고도로 날아간다면 탐지를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런 정보를 받지 못한다면 이 미사일의 전체적인 개발 동향을 일본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11월까지 지소미아는 유지되지만 일본에선 벌써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 등 민간 위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안보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영양제를 맞으러 온 환자에게 낙태 수술을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자를 착각한 건데 의료진 2명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양혜빈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대형 산부인과. 지난달 7일 남편과 이 병원을 찾은 베트남 이주 여성 A씨는 임신 6주를 진단받았습니다. 처방받은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분만실에 올라간 A씨. 하지만 간호사는 신원 확인 없이 A씨에게 마취제를 주사했고 의사도 별다른 확인 없이 낙태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임신 중 사망한 태아를 자궁에서 빼내야 하는 이른바 계류유기산 환자로 의료진이 잘못한 겁니다. A씨는 하혈이 계속되자 다음 날 병원을 다시 찾았고 자신이 엉뚱하게 낙태 수술을 당한 것을 알았습니다. A씨는 경찰에 의료진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의료진의 착오로 낙태가 이뤄져서 임신부의 동의 없이 낙태를 했을 때 적용하는 부동의 낙태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의사가 그 환자의 동의나 촉탁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낙태를 하여야 부동의 낙태죄에 해당되게 되는데 계류유산에 따른 낙태로 보았기 때문에 대신 낙태 과정에서 산모의 몸에 손상이 가해졌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도 우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해당 간호사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엉뚱한 낙태 수술로 태아를 잃게 만든 의사는 현재 해당 병원을 떠나 다른 대학 병원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양혜빈입니다. 뉴스 주민 시간입니다. 이진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오늘 소식은요? 네, 그 연세대 류석춘 교수 막말 관련 소식 앞서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예. 예, 그 화면은 연세대에 붙어 있는 대자보입니다. 궁금하면 교수님이 한번 읽어보실래요라는 제목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나왔는데 류 교수가 학생의 질문에 대해서 약간 냉소적으로 말한 그 말투인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류 교수가 속해 있는 사회학과 학생회에서 붙인 건데요. 예. 이 류 교수의 발언은 인권 침해다, 학생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과했습니까? 사과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류 교수의 막말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단죄한 행위를 두고 테러라는 표현도 했는데요. 2006년, 그러니까 11월 경향신문이 개최한 좌담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좌파 진보가 우리 보고 극우 수구라고 하는데 극우는 테러를 하는 안중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 안중근 의사에게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 이건 일본 극우에서 하는 발언 아닌가요? 네, 실제로 일본 내각의 우익 인사죠. 그 스가 관방장관이 흡사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4년 중국 하얼빈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개관하자 안중근 의사는 사형 판결을 받은 테러리스트다라고 막말을 한 적이 있죠. 예, 지금 앞서서 류 교수는 본인은 극우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일본 극우가 하는 말을 그대로 지금 따라하는 거고요, 지금. 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류석춘 교수는 그 대표적인 극우 성향 사이트죠. 일베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예. 저희가 준비한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요새는 일배를 보고 있으면 세상 돌아가는 일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칭찬을 해주지 못할 망정 왜 비난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류 교수는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던 2017년에도 청년 간담회에서 일배를 많이 해라 이런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나온 막말이 아니고 거의 소신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강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강의는 결국 중단이 됐는데 그 학생들 대자보를 한번 보시면요. 공백으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학교 측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폐강될 가능성까지 있다고 하니까 그 학생들 피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뉴스주민 이진성 기자였습니다. 이상 10년 전만 해도 대중가요만큼 쉽게 들을 수 있었던 음악이 바로 우리 가곡이었죠. 그 인기를 다시 꿈꾸며 성악가 100명이 우리 가곡 100곡을 연이어 부르는 공연이 열렸습니다. 윤영란 기자입니다. 젊은 시절 즐겨 듣던 친근한 가곡을 다시 듣는 무대. 어느새 5, 60대가 된 관객의 얼굴엔 미소가 피어오릅니다. 촉촉해진 눈동자엔 지나간 추억들이 맺힙니다. 그 시절 친구도 생각나고 또 뭐 그리웠던 사람? 그것도 생각나죠. 5번의 공연이 있는데 이제 다 예매를 했고요. 원로부터 신지은 성악가까지 100명이 모였습니다. 사흘 동안 우리 가곡 100곡을 이어 부르는 특별한 공연입니다. 아주 좋았어요. 20년 전에만 해도 봄, 가을 공연이 매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일제강점기에 탄생한 한국 가곡은 곧 100주년을 맞습니다. 1922년 이은상의 시에 박태준의 곡을 붙인 동무생각이 최초의 한국 가곡이라는 연구 결과가 최근 나왔습니다. 최초로 여겨지던 봉선화는 그보다 4년 뒤인 1926년에 가사가 붙었다는 사실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음악계는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한국 가곡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100인의 100곡의 100년. 이런 의미를 통해서 한국을 제2의 르네상스를 한번 만들어보자. 오랜 세월 시대의 아픔과 우리의 정서를 담아온 한국 가곡이 탄생 100년을 맞아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